이제 저희가 이제 뭐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원인이 뭐 상당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뭐 작용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뭐 정치권이나 현 정부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지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실천교사 활동하시는 우리 박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교권 침해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배워가기를 바랬는데요. 지금도 그렇지 않느냐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달라진 건 내 아이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내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작은 불편, 작은 좌절도 겪으면서 스스로 극복하는 힘, 조절하는 힘을 키워야 하는데 내 아이가 불편하니 자리를 바꿔달라. 그 아이랑 떨어뜨려 달라. 아이의 그 불편과 좌절을 다 제거해 주길 바라고 내 아이에게는 성공적인 경험, 칭찬의 경험만 제공해 주라. 우리 아이는 칭찬해 주면 잘한다. 선생님의 칭찬이 부족해서 그런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학교에 떠맡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둘째로는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도 그것을 열었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송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고초를 겪게 됩니다. 또한 학폭법이 생기면서 학교 안팎의 모든 갈등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거든요. 학원에서 아이들끼리 싸웠는데 선생님께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방과 후에 싸웠는데 저희에게 물어보고 그걸 또 지도하면 부모님들의 민원이 옵니다. 왜 양쪽 말을 들어보지 않았냐. 이렇게 법정화되어 버린 것도 있고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되면서 일부 학부모님들,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협력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세요. 하지만 일부 부모님들께서 그것을 무기 삼아서 선생님에게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 그러니 똑바로 해라 라고 겁박을 주시고 있는 상황. 가장 심각한 건 마지막으로 송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학부모의 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하면서 준비했을 때 광주 지역에는 대부분 개인 번호를 자의적으로 공개하시는 분들 또는 그 공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사설업체 앱을 사용하거나 번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서울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큰 법 안에서 개인 번호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 서희초 선생님도 자기 번호가 공개되었을 때 굉장히 놀라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쫓아오고 아니면 내가 상급기관에 신고를 하겠다 해도 선생님이 다 감당하셔야 되고 그래서 민원응대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 지금 박미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런 것이 교권 침해의 문제가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은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침해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서로 상충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은 교권 침해 사례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그 국정감사 때 민영배 국회의원께서 교권 침해 현황을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았던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광주는 조례가 있고 대구는 없는데요. 대구가 오히려 2배 이상 교권 침해 사례가 몇 년간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의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요. 유의미하게 사실은 이걸 비교해서 볼 수는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붙인다면 이게 서인권이라는 것이 하나를 뭔가 높이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죽이는 방식은 아니고 지금은 와서는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학생 인권 존중과 함께 가야 될 일이지 서로 상충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둘 다 지켜서 가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어찌됐든 인권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인권조례 개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네. 실제로 광주 학생 인권조례는 2020년 4월에도 보완, 수정이 되어 왔고요. 이렇게 처음에 2012년에 세워졌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시대에 따라서 조례는 시의원에 의해서 또는 저희 교육 단체에 의해서 일반 교육 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이제 수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인권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는 자랑거리입니다. 네. 실제로.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우리 아이들도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선생님들도 어디까지 교육을 하는 것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권과 인권의 어떤 대립각이 아니고 사실 저는 양팔 저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예.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는 거라든지 또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인권을 내려 깎아서 교권을 세우는 이런 것이 아니고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학교를 안정화시키고 수업을 활성화시키고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높일 것인가 이 두 개의 조화와 균형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현장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 인권 조례랑은 사실 교권 침해 원인과는 별개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네. 앞서 박미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교권 침해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개, 3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학교의 문제를 교사 개인 역량에 맡기는 어떤 그런 교육 행정의 문제 이걸 좀 짚어주셨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사 개인에게 네. 맡기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래서 법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도 방금 말씀하신 책임제를 이야기했을 때 교장 선생님들은 항변할 것입니다. 나한테 무슨 권한이 있다고. 교장 선생님도 아까 교장 다시 선생님도 권한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교사와 똑같은 위치에서 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의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피하는 이유도 그런 점에서 있고요. 그래서 법적인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아동학대 처벌법이 면책권을 줄 수 있는 정당한 교육 활동이면 이런 법 개정이라든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중에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하는데 자꾸 위축되거나 침해받고 있는 사항들을 저는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률가로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네. 이제 그 조례 자체가 교권 침해의 어떤 원인이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영향이 없었을 수는 없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 자체가 어떤 학생의 학습권이라든가 신체의 자유라든가 네. 뭐 양심의 자유라든가 또는 뭐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그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추세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좀 최대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교권과 완전히 상충된다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권 이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교권이라는 것과 학생의 인권이라는 게 이게 양립이 가능하냐 했을 때 당연히 양립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학생들의 인권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이 학생들이 교사의 어떤 권위를 또 존중을 하고 그럼으로써 교사의 어떤 그 교권 자체가 또 확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호 양립 가능하고 보완해 가는 관계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모순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네. 어렵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키워드가 2개더라고요. 하나는 학생 인권 조례, 또 하나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데 현장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과 지금 교권 침해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매우 관련이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이 크게 좀 분류로 할 수 있어요. 뭐 신체적 학대는 너무 명확한데 이 정서적 학대라는 게 사실 모호하고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아까 백미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례가 다 아동학대가라고 신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약간 나쁜 마음을 먹고 뭔가 선생님이 교육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악용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사실 무고의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무고를 한다고 해서 그 학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그로 인한 교사가 받는 그 피해는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네 분 다 이게 뭐 주 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반면에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네. 지금 선생님들의 이야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뭐
저승사자법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서요.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네. 이제 방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고를 하는 경우에 그 죄를 참 묻기가 어려운 것이 무고죄라는 것 자체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상대방에게 어떤 형사적인 어떤 책임이나 징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학부모님께서 나는 우리 애가 이렇게 말을 해서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했던 거다라고 말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무고를 밝히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교사가 받는 피해는 일단은 경찰 조사가 들어갑니다. 네. 그것부터 교사는 심리적으로 아주 압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저희도 워낙 이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갈 때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것도 있고 네. 생전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보신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 기소까지 가고 이제 형사 재판을 이어서 민사 재판까지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오롯이 교사 한 사람의 몫입니다. 누구도 도움을 청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죄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문제는 이 아동학대법에 의하면요. 아동학대 행위자는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네. 바로 격리가 되는 건가요? 결과에서? 이거는 사실은 교원지휘법 국가공무원법인가 제가 정확히 법령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거기 보면 이러이러한 아동학대의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경중을 파악하여라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경중을 파악하지 않은 채 대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담임 교체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수업 배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제로 휴직을 좀 하게 한다거나 병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하고 교육청은 직위해제를 좀 너무 고민 없이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사는 자기 방어를 할 기회도 없이 바로 이걸 고스란히 다 받아야만 하고 너무 억울한 상황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즉각적인 직위 해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앞서 말씀하신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직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도적인 보완, 법적인 보완이 된다면 누구라도 어떤 교육청에서 선생님을 정당한 교육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직위해제를 하고 싶겠습니까? 다만 법적인 논란, 분쟁 이 속에서 모든 걸 지원해주고 싶은데 아까 아동학대 처벌법처럼 네. 반대 의견 또는 반대 어떤 정서적 학대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애매모호하고 네. 또 선생님의 책임도 일부 있고 그랬을 때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주기가 어려운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적 법적인 보완을 통해서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서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면책 조항을 좀 신설하고 또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네.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해도 그게 제일 큰 것 될까요? 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 고충도 있습니다. 교육청이든 학교장이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면책을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청하는 어떤 대안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지금 현재로서는 지자체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동학대 전담 기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공무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로 바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피해자 우선주의로 해서 이게 아동 학대에 준할 수 있다라고 아주 이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는 특수성, 교사의 입장, 교육적인 판단을 좀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에 아동 학대 전담 기관과 공무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그 논의를 지금 저희 단체 오늘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전문가들 이분들이 전부 모여서 방금 요구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육감 직속으로 해서 교육본청에 두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빠르게 네.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네, 다음번에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